안녕하세요, 여러분. 텔레마케팅 관리사 김수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죠. 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 실무 부분 저와 함께 내용 정리하시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노트 필기 꼭 부탁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제 3장 텔레마케팅 관리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도록 할게요. 자, 1절 텔레마케팅의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중에서도 세 가로 1번입니다. 텔레마케팅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예, 정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텔레마케팅이란 기업이나 그리고 그 밖의 운용 주체 또는 이용 주체의 마케팅 활동, 판매 전이나 판매하고 있는 중이나 판매 후 활동. 자, 이런 마케팅 활동 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의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약 그리고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총체적인 활동을 텔레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예. 텔레마케팅에 대한 정의. 그죠? 자, 이게 무엇이냐?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텔레마케팅. 그죠? 우리가 텔레마케팅이라고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텔레마케팅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텔레마케팅에 대한 정의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텔레마케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텔레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또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 놓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텔레마케팅. 자, 정의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텔레마케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텔레마케팅 분류. 텔레마케팅 크게 전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 고객 대상이냐, 운영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라는 거죠. 자, 기업의 광고나 카탈로그에 직접 반응해서, 그렇죠? 고객이, 기업에 전화를 하는 고객 주도형 텔레마케팅을 우리는 그렇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아주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는. 그렇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볼게요. 자, 기업이 잠재 고객이나 기존 고객에 전화를 걸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그렇습니다. 기업 주도형, 그렇죠? 텔레마케팅 기법을 우리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어때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마케팅 기법이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그죠? 키워드 속속 이제 들어오시죠, 눈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고객 대상에 따라 분류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자, B2B냐? 그죠? B2C냐? 이렇게 고객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B2B. 자,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텔레마케팅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죠?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경로와 상권을 도모하기 위한 텔레마케팅 기법이죠. 자, 그렇다면 B2C, B2, 그죠? 커스터머, 일반 소비자를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 판매 촉진, 서비스 향상, 그리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 기법, B2C라고 한다. 자, 계속해서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죠? 자, 자체 운영,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냐? 에이전시죠. 대행 운영이냐? 라고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인하우스 텔레마케팅, 기업 내에, 그쵸? 콜센터 설치, 그죠? 설비 구축해서 필요한 인원을, 그죠? 배치해서 기업의 모든 텔레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법. 그죠? 자, 다소 근데요, 어때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죠. 자, 에이전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대행 운영이죠. 텔레마케팅의 전문 용역 업체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획부터 운영 및 관리까지 용역 업체가 진행하는 텔레마케팅 기법.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죠. 자, 초기에 투자비가 적게 들고요. 초기 진행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텔레마케팅은 크게 전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 대상에 따라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거 표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 마찬가지로 꼼꼼히 다시 한번 같이 복습하시면서 정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 고수들의 팁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요건 바로 자, 예.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텔레마케팅 운영 주체에 따라서 자체 운영을 하느냐,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냐,
아니면 그렇죠.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냐 이렇게 나눴죠. 예,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자체 운영, 즉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 장비와 전문 상담원을 보유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전문 노하우를 구축하고자 할 때, 그렇죠. 자,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할 때, 인하우스, 그렇죠. 자, 고객에게 즉각적인 반응과 그렇죠. 해결점을 주어야 할 때, 마지막 텔레마케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행 운영이에요. 이번엔 에이전시를 통한다는 거죠. 자, 대행업체가 전문적인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업 자체의 어때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대행업체에 위탁할 때 어때요? 업무 성과가 더 높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대행 운영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 필요한 경우들 각각에 있는 내용들 정리 꼭 잘 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이네요. 텔레마케팅의 등장 배경과 특성들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로 1번. 텔레마케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요. 그렇죠. 예, 거시적인 환경과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미시적인 환경으로 나누어서 어때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거시적인 환경. 자, 기업. 인구 통계적 환경이에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고객의 요구가 점 더 다양화되고 고급화된다. 획일적인 대규모 시장으로부터 그쵸 더 이상은 안 되죠. 예, 직업, 연령,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의해 차별화된 소규모 시장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합한 마케팅이 어때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죠. 텔레마케팅 등장 배경이죠. 자, 인구 통계적 환경의 변화로 이렇게 텔레마케팅이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환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금융, 보험, 여행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었죠. 또한 소득 증가로 인해서 지출 내용이 다양화됐다.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세 번째, 기술적인 환경 볼게요. 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어때요? 전화의 보급 확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렇죠? 우리 텔레마케팅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사회문화적 환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때요? 매스 마케팅, 대량 마케팅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소비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 그리고 어때요? 소비자들이 어때요? 개성화. 획일적인 상품 기능 추구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게 이르렀죠. 세 번째, 고객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어때요? 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게 되었다. 태도가 변화했어요. 자, 편리성 및 시간 가치가 증대했다. 자, 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바로 기업의 거시적인 환경에서 본 거죠. 그렇죠? 네. 자, 텔레마케팅의 등장 배경, 거시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미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내적 환경과 기업의 외적 환경으로 나눠서 자, 어떤 변화가 텔레마케팅에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내적 환경. 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인한 차별적인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 요구가 되게 되었다. 자, 제품과 기술력에 의존하는 경쟁 우위 확보의 한계로 인해서 고객에게 보다 어때요? 그렇죠.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는 거죠. 보다 더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의 니즈에 보다 더 어때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제공해야 될 땐 필요성을 느낀 거죠. 자, 세 번째, 조직 세분화로 인해서 고객과의 차단이 일어나기 쉬웠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때요? 고객 관리 방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와요? CRM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자,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기업의 내적 환경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업의 외적 환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비용 및 시간 단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의 확대로 인해서 경쟁 우위 확보로 인한 차별적인 마케팅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증가되었죠. 또한 고객의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로 인해서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게 되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미시적인 환경들, 내적, 외적 환경을 통해서 텔레마케팅이 등장하게 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등장 배경들 이렇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텔레마케팅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세가로 2번입니다. 텔레마케팅의 특성들, 그죠? 그 위에 뭐 장점들,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인터넷 상담의 장점들까지 쭉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가로 2번 텔레마케팅 특성들 5가지 나와 있어요.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텔레마케팅은, 그쵸? 시간, 공간, 거리의 장벽을 극복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고객 획득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 그렇죠. 초점을 둔 거 맞죠? 네. 자, 세 번째, 그렇습니다. 고객 지향의 서비스더라. 제품 지향도 아니고, 그쵸? 예, 어때요? 고객 지향. 그쵸? 고객 지향의 서비스다. 자, 네 번째, 1대1 관계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다. 그리고 마지막. 즉시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예, 또는 즉각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자, 이게 바로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모두 다 기억하셔야겠죠? 텔레마케팅의 특성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세가로 3번 가겠습니다. 텔레마케팅의 장점이에요.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첫 번째, 높은 보급률. 그렇죠. 자, 또한 어때요? 저비용, 낮은 비용. 그리고 쌍방향성, 양방향성, 고객에 대한 어떤 니즈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죠. 피드백이 원활하죠. 쌍방향성, 자, 융통성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때요? 생산성, 높은 생산성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동력까지 이렇게 해서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 6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가로 4번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그죠 인터넷 상담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때요? 자료를 조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인터넷 공간에서 자, 누구 없이요? 상담원 없이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예. 인터넷 상담의 장점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자, 상담원 없이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담은요, 주로 제공할 정보를, 그죠? 카테고리별로, 주제별로 묶어서 제공을 한다. 보다 어때요? 찾기가 쉽겠죠? 자, 마지막. 자주 발생하는 고객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FAQ 같은 거죠.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렇게 해서 FAQ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한다.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터넷, 그죠?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4가지 마찬가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봤고요. 우리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콜센터 조직 및 인사관리. 자, 세가로 1번 콜센터 구성원들이에요. 그렇죠? 콜센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구성원들. 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업무들 정리 잘 해놨죠? 이 박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니저예요. 매니저, 콜센터의 매니저. 자, 콜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획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 인원을 조정하고 실적 관리, 예산 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슈퍼바이저. 네. 자, 상담사의 1차 고객 응대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도하고 지원하고 현장 교육을 한다. 슈퍼바이저. 자, 일반적으로 10명에서 15명의 텔레마케터를 그쵸? 1인이 슈퍼바이저 1인이 관리를 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텔레마케터의 성과를 분석한다. 슈퍼바이저. 네, 좀 중요한 키워드죠. 자, 세 번째 텔레마케터. 자, 실질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자예요. 그렇죠? 텔레마케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 관리 요원이다. 텔레마케터.
자, 네 번째 QAA. 그쵸. 이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죠. Quality Assurance Analyst. 통합 품질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QAA.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플러스 코칭을 역할을 한다. 누구라고요? QAA라는 거죠. 자, 통합 품질에 대한 어때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요. 통합 품질 높이기 위해, 향상하기 위해 어때요? 교육도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니터링과 코칭, 그렇죠? 이 역할을 가장 어때요? 주요 업무로 하고 있죠. 주요 업무로. 자, QAA.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 강사. 업무 교육 그리고 상담 역량 평가와 관리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그리고 교재 연구 개발 이런 업무를 하고요. 자, 여섯 번째 지원 부서예요. 그렇죠? 자, 기획 관리, 통계, 시스템 지원 그리고 콜센터 업무 개선, 채용, 인력이나 정보의 조달과 활용, 상담사와 슈퍼바이저 지원 등 하는 그쵸, 업무죠. 부서죠. 그런 지원 부서까지 해서 자, 콜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구성원들이고요. 이들 각각에 부여된 이들의 어떤 업무들, 그죠? 잘 어떤 키워드 연결시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요 표 꼭 복습하실 때 한번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에 박스도 나와 있죠. 예, 자, 콜센터의 역할이 변화가 됐어요. 이거 중요하죠. 예, 콜센터의 역할이 변화했다. 그죠? 자, 어떻게 역할이 변화했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때요? 그렇죠. 기업의 거래 보조 수단이었어요. 서포트해주는. 근데 지금은 세일즈 수단으로 변화가 됐죠. 굉장히 주체적이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성향으로 변화가 됐죠. 자, 두 번째. 단순히 고객 서비스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고객 의견 조사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고객의 말에 어때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내용을 어때요? 수정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그걸 현업에 또 적용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비용센터라는 의식에서 이익센터. 그렇죠. 자, 어때요? 프로핏센터라고. 프로핏센터라는 의식으로의 변화까지. 그렇죠? 콜센터 역할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내용 정리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2번 이제 세가로 2번입니다. 조직의 형태예요. 조직의 형태. 자, 첫 번째 직계 조직, 라인 조직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계 조직, 라인 조직. 수직적 조직이죠. 자, 수직적 조직. 자, 볼게요. 자, 장점.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휘와 통솔이 용이하죠. 그렇죠. 예, 상명하달이죠. 그렇죠. 지휘, 통솔이 용이하다. 그리고 어때요? 의사결정이 신속하죠. 그리고 훈련할 때도 어때요? 용이성, 편리하다. 자, 반면에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이 어때요? 유기적인 관계가 어렵고, 자, 명령을 하는 지휘자가 독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각 부분 간의 업무 간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어때요? 수직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즉 직계 라인 또는 직계 조직, 라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기능 조직이에요. 기능. 그렇죠? 기능. 자, 라인 조직과 반대로 수평적인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수평이죠. 장점은요, 능률적이죠. 그렇죠. 또한 작업의 전문화로 어때요? 감독 소질이 있는 인원을 발견하기가 쉽다. 이게 기능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예, 반면에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자가 담당하는 전문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분할이 쉽지가 않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관리자 상호 간의 권한 싸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어때요? 파벌주의 생길 우려 있다. 또한 경영 기능의 수평적 분화에 의하여 기업 전체로서의 어때요? 감독, 조정, 통제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능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매트릭스 조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자, 이렇게 그렇죠? 예, 구성원이 두 개의 부문에 동시에 속하여 두 상관에게 지시와 명령을 받게 되는 구조죠. 예, 매트릭스. 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프로젝트 조직, 컨설팅 또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사업, 급변하는 고객들 다양한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하길 원하는 조직에 적합한 구조다. 이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거죠. 얽혀 있죠. 예,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와 그렇죠. 어때 이런 언들
어떤 프로젝트, 그렇죠? 이런 업무가 서로 교차하는 거죠. 자, 이거 매트릭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장점, 조직 내부의 자원을 각 사업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또한 외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자, 단점. 반면에 자, 두 상관에게 보고하고 통제를 받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서 어때요? 예, 갈등이 초래될 수 있죠.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매트릭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의 그리고 장단점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2번 콜센터 리더십의 이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센터 관리자로서의 능력. 자, 볼게요. 첫 번째,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관리 능력. 그렇죠. 필요하겠죠. 콜센터 관리자에게. 두 번째, 상담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세 번째, 상담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그들의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능력. 네 번째, 상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코칭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 상담원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그렇죠? 이게 바로 콜센터 관리자로서의 능력이겠죠.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가로 2번입니다.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예요. 그걸 우리는 리더십, 어떤 힘이죠. 힘, 예, 리더십, 리더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끄는 거예요. 그들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어때요?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고자 이끄는 힘.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콜센터에서의 리더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센터가 일정 설정한 목표, 즉 생산성이나 통합 품질 달성을 위해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가 상담원들을 독려하고 어때요? 관리하여 어때요? 센터 내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콜센터에서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집단의 목표나 또는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때요?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비강제적인 영향력 또한 어때요?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이론들 그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오실게요. 자, 교재로 오시면요. 자, 2번 콜센터 리더십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번 콜센터 리더십의 이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그 아래 세가로 3번입니다. 리더십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가로 3번 리더십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어요.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로 3번 리더십 이론. 그중에 첫 번째 특성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 이론. 자, 기억. 리더는요, 지도자가 될 만한 고유한 특성이에요. 특성. 기지, 자질, 그죠?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가정하며 우수한 리더들의 공통 특성을 연구해서 개념화한 이론을 우리는 특성 이론이라는 거죠. 자, 니은 특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의 특성 어때요?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지적 능력.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성격 특성, 사회적 성격 등 그죠? 어떤 특성 이론은 어때? 이런 리더들의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리더들은 어때요? 타고날 때부터 고유한 이러한 어때 리더의 특성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론이죠. 이걸 우리는 특성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동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행동이론, 기억. 리더의 행동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리더의 효율적 행동 유형을 연구하고 규명하는 이론이다. 이게 바로 행동이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리더는요. 자, 어때요? 타고난다는 특성 이론. 그쵸? 여기에 반박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행동,
그렇죠? 행동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이게 바로 행동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상황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 이론. 모든 상황이나 조건에 적합한 리더십 특성이나 행동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죠. 상황을 본 거예요. 기준을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는 상황 이론이라는 거죠. 자, 상황 이론은요. 이렇게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들러의 유관 이론. 자,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8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그에 적합한 그쵸? 예, 리더십 유형을 제시한 거다. 이때 세 가지 상황 유호성 변수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두 번째, 종업원들의 업무의 구조화. 그리고 세 번째, 리더의 지위에 부여된 권력. 그렇죠? 요거지 상황 유호성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황 이론 계속해서요.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그쵸? 부하 성숙도 이론이 있죠. 자, 부하 성숙도 이론 여기에는 지시형.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 외에도 그렇죠? 위임형 그리고 지원형 그리고 설득 참가형 그렇죠? 참가형 이렇게 예. 리더가 있는 거죠. 예. 자, 같이 한번 그 앞에 보시면서요. 자, 허쉬와 블렌차드의 부하 성숙도 이론에서 첫 번째 지시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초점이 목표 달성에 맞춰져 있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의 역할을 결정하고요. 또한 과업의 종류나 과업 수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시하는 거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지시형 그쵸? 예, 지시형 리더십이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죠? 위임형이에요. 위임. 넘기는 거죠. 권한을. 자, 리더는 통제, 계획 등의 활동을 줄이고요. 수행 업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수행 방법의 결정과 직무 책임을 부하에게 위양하며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위임형, 그죠? 예, 리더십이죠. 자, 세 번째 지원형이에요. 이건 설득형이라고 하죠. 리더는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면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모이게 하고 협력하기 쉬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지원하는 거죠. 서포트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참가형 리더십. 자, 리더는요.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구성원들의 지원적 행동을 통해 과업 달성을 하도록 능력 발휘의 동기 유발을 시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허쉬와 블렌차드의 부하 성숙도 이론 이렇게 4가지 유형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4번 그 외에 리더십 이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그쵸, 총 4가지 리더십이 나오네요. 자, 지시적 리더십, 후원적 리더십,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보기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시적 리더십은요. 자, 추진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 달성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한다.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지시합니다. 지시적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 후원적 리더십이에요. 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을 쏟고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때요? 집중한다. 후원하고자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참여적 리더십. 의사 결정 과정에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번째, 성취 지향적 리더십. 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요.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게 성취 지향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름 보셨고요. 자, 니은의 바스. 그렇죠? 자, 바스는요. 리더십을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고 교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분류를 했다. 자, 그 아래 나오네요. 교환적 리더십은요. 부하와 리더와의 관계를 교류적 혹은 비용, 이익의 교환 관계로 본 것이다.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트랜잭션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 그렇죠.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 그리고 충성심을 느끼도록 하여 부하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지도력. 그렇죠.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셨고요. 자, 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 그 외에도 세 번째 디귿이네요. 3차원적 리더십 유형이 있고요. 자, 그 리을, PM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요. 복습하시면서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칠판 통해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로 4번이네요. 리더십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더십 역량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명확성. 클리어리티, 그죠? 자, 의사소통 시 명확한, 그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서 직원이 혼란스럽거나 추측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기하겠죠. 자, 또한 균형 잡힌 시각, 객관성이에요. 네, 전체 업무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시각을 견지하는 역할, 그죠? 자, 세 번째, 참여.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리더십의 영역 세 가지, 명확성, 균형 잡힌 시각, 객관성, 그리고 참여. 이렇게 영역 세 가지 내용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조직의 인사관리 부분 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실 텐데요. 교재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3번 조직의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번 조직의 인사관리. 자, 세가로 1번 인사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을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인사관리란 조직원을 다루는 제도적 체계이며 관리의 대상과 주체 모두가 인간이다. 또한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일련의 계획적이며 어때요? 체계적인 시책이다라고 해서요. 이게 바로 인사관리라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인사관리를 인적 자원 관리 또는 노동력 관리로 보고요. 좁은 뜻의 노무 관리에서는 인적 자원 이외에 자, 생활인 그리고 사회적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등의 문제로 삼는 여러 시책들을 다룬다. 세 번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채용, 배치, 교육훈련, 그리고 승진, 퇴직, 임금, 안전, 위생, 근로시간 등 여러 분야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그쵸? 나와 있는 내용은 복습하시면서 정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넘기실게요. 넘기시면요. 자, 세가로 2번 인사관리의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 총 5가지 나와 있네요. 인사관리의 특성 보고 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로 2번 인사관리의 특성 함께 저와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영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인사관리는 인간을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해야 된다. 세 번째, 인사관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향의 활용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나 성향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시 될 때도 있더라. 네 번째, 인사관리는 미래지향적이며 행동지향적이다. 다섯 번째, 인사관리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들은요, 전략적 동반자의 역할, 또한 관리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종업원 조력자 역할, 그리고 변화 촉진자의 역할, 그렇죠? 이게 바로 인사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의 특성들 쭉 읽어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복습하실 때 어때요? 그렇죠?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내용 정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